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을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 1, 2 산지 지형의 형성과 해안 지형의 형성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은 사실 특별히 이제 영상 중간에 선생님이 어떤 국내 여행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비방과 캡처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내용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설문 내용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설문 내용은 다음 또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산지 지형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북한에 대한 얘기까지는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남한 쪽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높은 산맥을 이제 우리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요.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는 설악산, 이제 유명한 산이 있고요. 이 소백산맥을 근처로는 이제 지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설악산과 지리산 엄청 유명한 산인데 선생님이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창피한데, 대신에 선생님이 덕유산을 다녀왔습니다. 덕유산 2번이나 갔었는데 오늘 이 덕유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뭐 줄 치면서 볼 겁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이제 뭐 오래전에 형성돼서 침식 많이 받아서 해발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하다.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 높은 산들에 비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대부분 산지는 이제 북쪽과 동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자꾸 낮아지는 그런 동고서저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 A에서 B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랐더니 그걸 잘라서 옆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봤더니 이쪽은 서해, 이쪽은 이제 동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지금 태백산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백산 여기 지금 이렇게 길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부분은 좀 높죠.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이 부분은 좀 낮다. 그래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라고 해서 이제 동고서저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봤었을 때 동쪽 이제 강원도 쪽이 좀 많이 높구나, 그리고 이제 경상도 이쪽이 조금 높겠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아마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하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 있겠죠. 산에는 이제 물이 흐를 테니까 그 하천이 이제 하천이 있을 텐데, 이 산에서 흐르는 물이 동해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서해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자면 어떤 게 더 빠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동해안에 도착하는 시간이 더 빠르겠죠. 반대로 이제 서해까지는 흘러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 하천에 모래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모래 같은 것들은 동해로 흘러가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가파르기 때문에 모래들이 잘 흘러가겠지만, 서해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흐르면서 자꾸 옆으로 중간에 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도착하는 모래는 사실 별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에 도착하는 모래는 좀 많을 것이고, 여기는 좀 모래가 좀 적다. 한자 써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동고서저이다, 이런 내용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돌산과 흑산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돌산과 돌을 뭐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
흑산을 이렇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산은 주로 이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져 형성된 암석이다.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화강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돌을 암석을 화강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석으로 대체로 구성된 산은 우린 돌산이라고 합니다.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돌산과 달리 주로 이제 토양에서 두껍게 덮인 흑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흑산. 그래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돌산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설악산, 북한산 등이 있고요. 이제 흑산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산은 선생님 다녀왔는데 사진이 너무 옛날이기도 하고 선생님 이때 보니까 사진이 이제 삭발한 사진이어가지고 이건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덕유산에 대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덕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어요. 북한산의 내용과 지리산 내용만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산 바위가 그대로 드러난 봉우리와 능선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렇죠? 이게 되게 돌처럼 되어 있잖아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볼 수 있는 화강암 돌산은 참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제 흑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오랫동안 풍화 침식을 받으면서 봉우리가 토양으로 두껍게 덮인 흑산은 나무와 풀이 우거진 숲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꼭대기를 봤었을 때 여기는 이제 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무, 풀 이런 것들이 우거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덕유산을 선생님이 다녀왔는데 이 덕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유산에 대한 높이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덕유산은 이제 가장 높은 곳이 이제 1600m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1600m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남한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써 있네요. 1950m. 선생님이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산지 지형이랑 관련된 영상에서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그 한라산, 눈 덮인 한라산을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제일 높은 곳이 이제 1900m고 덕유산 같은 경우에는 16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꽤 높죠. 이렇게 말해도 아마 잘 이해가 감이 안 올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이 학교 근처에 있는 산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봤더니 진접이라는 여기 이제 우리 학교가 풍양중학교가 뭐 여기 이쯤에 있을 거예요. 풍양중 여기 있네요, 그렇죠? 풍양중 여기 있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나마 가까운 이 철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철마산은 몇 미터냐면은 700m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709m라고 되어 있죠? 709m인데 덕유산이 몇 미터냐면요 1600m야. 그러면 2배가 높은 산이죠. 그죠? 덕유산이 2배가 높은 산이에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덕유산 맨 처음 갔었을 때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덕유산이라는 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높은 산인 줄 모르고 그냥 되게 호기롭게 기세등등하게 갔습니다. 그 선배들 따라서 같이 이제 갔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여기 이제 삿갓제라는 대피소에서 1박 2일을 이제 머무르는 거죠. 이제 첫날에 오후에 이 산에 도착해서 열심히 걸어 올라간 다음에 밤에 도착해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저녁 먹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이제 일어나서 출발을 해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 뭐 그러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아마 등산 시간이 꽤 길을 텐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거기 대피소에서 먹을 이제 음식들을 해 먹으려면 그런 그릇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기류도 챙겨서 신나서 이제 한번 출발했었죠. 때는 이제 2019년도에도 한번 갔었고 2015년도에도 갔었는데 2019년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짐을 챙겨서 출발했어요. 근데 갔더니 이런 길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이러한 길을요. 5시간 갑니다. 5시간. 농담이 아니라 5시간을 가야지 그 아까 대피소에 도착해요. 대피소에 도착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여기 처음 갔었을 때 2015년도에 갔었거든요. 이땐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네 발로 기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는
여기 2019년도 사진인데 비가 안 왔습니다. 다행히. 어쨌든 여기 2019년 사진인데 요런 코스를 이제 계속 이런 코스로 5시간은 올라갑니다. 네. 죽음의 코스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끔찍하죠? 네,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이 쓰러지게 됩니다. 지쳐 쓰러지게 되는데 다음 사진 볼게요. 이제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갔을 때입니다. 해발 1500m 보이시죠? 여기 1500m. 그래서 이미 약간 맛이 갔어요. 네, 맛이 갔고 사실 이 사진 찍기 전에 이게 누워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벌러덩 누워있는 사진인데 그건 너무 추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겠고 아무 약간 맛이 간 사진인데 이게 왜 이랬냐면은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3시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맛이 갔다 뭐 그런 상태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고생해서 도착했습니다. 대피소에.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준비한 것들 대피소에서 이런 거 준비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밥이랑 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뭐 엄청 맛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엄청 힘든데 또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면은 이제 잠이 스르륵 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 일찍 잠들고 다음날 이제 4시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날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4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일출하는 해가 떠오르는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또 조금 더 전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조금 이렇게 분위기에 취해서 이런 뭐 허세의 모습도 좀 찍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뭐 이런 아침을 맞이하면서 계속 걷습니다. 또 둘째 날도 한 5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걷다 보면 또 이제 낮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둘째 날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게 아까 아침을 지나고 이렇게 또 한참 걷다 보면은 이러한 풀이 무성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오늘 수업에 관련된 이 내용인데 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요. 이 높은 구간인데 지금 보면 구름이랑 되게 가깝죠. 이 정도 높이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굉장히 우거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어요. 교과서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이 교과서 65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리산 얘기 나오면서 보니까 흑산 같은 경우에는 지층이 오래되어 봉우리가 토양으로 두껍게 덮인 산지는 나무와 풀이 우거진 숲을 이룬다. 굉장히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이 무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덕유산의 모습인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모습이고 또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약간 좀 이제 초여름이어서 아직 풀이 많이 안 자랐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이제 풀이 나무가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덕유산은 흑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한 문장을 위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한 문장을 위해서 선생님이 몸소 다녀온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정?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정상에 도착한 모습도 보여줘야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둘째 날까지 토탈 한 10시간 정도 걸으니까 점심쯤이 됐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아래쪽에서 바로 점심 먹고 올라간 사진이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드디어 덕유산 가장 높은 정상 1614m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있죠? 물론 여기 다른 선배들인데 선생님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좀 확대를 다시 줄이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를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2번 갔다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이 15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었는데 이때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때 더 많은 사람이 왔었는데 이틀 동안 정말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근데 진짜 몰랐어요. 여기에 반대편에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면은 바로 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로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는 진짜 엄청 고생해서 왔는데 이게 이제 진실이라는 거 보여줄게요. 이건 좀 죄송하지만 인터넷에 있던 사진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덕유산 행적병 1613년 똑같죠? 근데 여기 애기 잠깐 볼게요. 네. 요렇게 이런 차림으로 이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케이블카 타고 오신 거예요. 네. 되게 다들 편안해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 수도 있다. 그때 선생님이 이 당시에 이제 2015년에는 대학생이어가지고 돈이 별로 없었어요. 케이블카 비싸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 같이 대학생이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또 내려가 그냥 어떻게 한 4시간 또 내려갑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날 온 발에 이제 물집 다 잡히고 알배겨서 이제 걸음도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여기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 타고 서울 올라왔더니 한 밤 10시인가 11시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해 이제 다 2019년도에 갔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다들 돈을 좀 벌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케이블카 타고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케이블카 타고 가자. 그래서 타고 올라간 건 올라갔지만 내려가는 것만이라도 좀 케이블카를 타고 가자. 요 해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요. 10시간 올라온 거 왜 올라왔나 싶을 만큼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덕유산 갈 일이 있다면 꼭 반드시 케이블카를 타세요. 알겠죠? 슬리퍼를 신고도 등산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사회 수업.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경험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케이블카를 타지 않으면 물론 코스는 짜기 나름이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한 열 몇 시간 걸립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꼭 네, 덕유산 갈 때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이게 바로 진짜 리얼한 사회 이야기입니다. 네, 됐죠? 네, 아무튼 뭐 덕유산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교과서 65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요 한 문장, 요 한 문장, 요 한 문장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한 거고요. 덕유산은 흑산이다. 흑산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과 나무가 우거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그 사진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더 재밌는 사진들이 많은데 그건 너무 이제 그 유튜브로 보여주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산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안 지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교과서 내용을 하기 전에 사실 이제 한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 하나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만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딱히 책에 이런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만이라고 하고요.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만자, 튀어나올 곶자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이 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체로 좀 퇴적, 모래가 쌓이는 느낌이겠고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바다의 그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대체로 곶은 이제 침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 우리 교과서에 만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만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남해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있죠. 이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 많이 발달해서 해안선이 좀 드나들이 복잡하고 섬이 많이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만이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섬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해안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아스 해안. 리아스란 말은 이제 스페인의 어떤 지역 이름인데요. 섬이 되게 많은 지역을 이제 리아스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따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리아스 해안이 나타난다. 일단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하기에는 황해와 남해는 대부분 육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에 우리나라 여기 황해와 남해가 바다잖아요. 근데 여기 써있기에는 대부분 육지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후빙기 좀 이후에
해수면이 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면서 골짜기는 많이 되고 산봉우리는 섬으로 변하였다라는 부분 한번 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러지 않았었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육지였었는데 훗날 바닷물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서 바다가 된 거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원래의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산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부분까지 이제 해수면이 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산이었었는데 물에 잠기다 보니까 산이었던 것들이 이제 섬처럼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육지였었는데 해수면이 차다 보니까 바다에 잠겨서 섬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긴 산이었지만 이렇게 푹푹 들어가 있는 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방금 보여준 사진이 이것도 같은 그림이긴 한데 좀 작아서 선생님이 새로운 그림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갯벌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동네는 조차가 크기 때문에 썰물 때 넓은 범위에 걸쳐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갯벌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차라는 것은 여기 써 있죠. 밀물과 썰물 때의 해수면의 수위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의 그 격차, 수위 차가 크다 보니까 한번 물이 빠져나갈 때 물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서 이제 모래처럼 되어 있던 이제 갯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 주민들은 갯벌을 이제 염전으로 쓰기도 하고 뭐 양식하기도 하고 관광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옛날에 갯벌에서 논 적 있었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뭐 관광지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관측 사업을 통해서 이제 농경지, 공업단지로 조성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서해안과 남해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이게 다 원래는 그냥 육지였는데 이쪽에 이제 바닷물이 이제 들어차면서 여기가 원래 이제 되게 꼬불꼬불한 산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런 산들에 있어서 이제 바닷물이 차 올라오나 보니까 이렇게 섬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갯벌도 많이 나타나고 여기 섬도 많이 있다.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우리 갯벌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람사르 협약까지도 배웠었죠.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뭐 갯벌 있고 그다음에 남해안 쪽에 이렇게 이 많은 산들이 해수면이 올라옴에 따라서 다 잠겨버려서 이렇게 다 섬이 되어버렸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에 대한 이야기 끝이고요.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이제 동해안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동해안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해안 지형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이 복습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은요 단조롭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굉장히 단조로웠죠. 이 선이 되게 단조로웠죠. 단조로운 해안선을 따라서 해수욕장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모래 해안은 사빈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사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래사장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빈은 모래사장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쪽을 따라서 모래해안, 그러니까 모래해안 사빈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래해안은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 운반해온 모래.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이 동고서저 지형에서 이쪽에서는 이제 동해로 가는 모래가 되게 빨리빨리 도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한 모래가 이제 파도가 또 이제 해안을 따라서 퇴적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해안의 모래해안을 따라 발달한 호수인 석호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경포대 경포호수 얘기했었고 해수욕장과 함께 주요 관광지로 이용이 됩니다. 석호는 원래 바닷물이었었죠.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온 보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만이었는데 파도의 퇴적작용으로 발달한 사주 여기가 이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사주에 의해서 만에 입과 막혀 바다와 분리되어 형성된 호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줄을 어디에다가 칠 거냐면요.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단조롭다. 단조로워서 해수욕장이 줄지어 있다는 모습. 이는 사빈이 발달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동해안에는 이제 석호가 있고 이런 내용까지도 한번 줄 쳐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동해안은 가까운 바다의 파도를 막아주는 섬이 거의 없어서 파도의 작용이 활발합니다. 따라서 모래 해안뿐만 아니라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해식의 침작용, 해식의 시스텍 등의 지역이 나타난다. 반면에 동해안은 조류의 작용은 미약해서 갯벌은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도가 좀 강해서 이제 모래가 쌓이기도 하고 침식되기도 하는데 이 갯벌 같은 경우는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갯벌이 형성되려면은 위아래 이 조수 간만의 차가 커야 되는데 이쪽 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워낙 깊다 보니까 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물이 빠졌다가 들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동해안에는 이제 갯벌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요 상식적으로만 그냥 알아두세요.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동해안은 우리가 뭐 여름철에 바다 가자 그러면 거의 동해안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동해안은 이렇게 해수욕장이 잘 되어 있거든요. 갯벌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같이 지금 이 내용만 같이 하고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데요.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과 이제 동해안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해양선의 모양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복잡했나요? 단조로웠나요? 그렇죠. 서해안과 남해안 현재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 복잡함 이렇게 쓰면 되고 반대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단조로움. 뭐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겠죠. 섬의 분포 아까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았죠. 엄청 많았다. 근데 동해안에는 섬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딱 2개밖에 없어요. 울릉도와 독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음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발달한 지형은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안이 있었냐면은 리아스 해안, 복잡한 해안은 리아스 해안과 서해안과 남해안의 특징인 갯벌이 있었고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긴 모래사장 사빈이 있었고 또 이제 호수였던 석호가 있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해안 두 번째 3번에서 이제 동해안의 사빈이 해안을 따라서 길게 발달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모래 해안은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 운반해온 모래가 파도에 따라서 파도가 해안에 따라서 퇴적하여 만든 것이다.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각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스킵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다로 떠난 여행까지 했습니다. 이제 뒷페이지 부분은 오늘 선생님이 덕유산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산지와 해안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오늘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